자, 안녕들 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53페이지에 부동산 개발의 단계. 여기도요, 몇 가지의 구성은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개발의 단계라고 그랬을 때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순서를 물어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글자를 따서 정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순서를 두 번을 물어봤거든요. 7개하고 5개로 압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순서를 한다 그러면 앞에 글자를 따서 이렇게 아예부터 근검마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맨 먼저 나오는 게 아이디어 단계예요. 아이디어 단계를 이제 구상 단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시장에 어떤 공간에 관한 수요가 있을 것인가. 이거를 예측을 하는 경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하고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는 복합 공간을 만약에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 공간을 한번 기획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요. 그러면은 이 공간을 우리가 새롭게 집어넣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사업성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성과 수익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계산하더라도요. 이 수익성이 있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예타라고 얘기를 해요. 예타. 그래서 모든 개발 사업은요. 이 예타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공영 개발이 됐든 민간 개발이 됐든. 그래서 이걸 거치고 나면요.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로 가는 거죠. 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개발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이 부지를 매매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확보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 타당성 분석 단계로 가는데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대략적으로 한다면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거,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제적 타당성을 다 조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수익성이 있어야지만 사업이 추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얘가 제일 중요한데 법률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면 틀리는 거고요. 그리고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결과는요. 요거는 개발업자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예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게 353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가게 되면 굵은 글씨로 해놨죠. 경제적 타당성을 가장 중요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넘어가시면 354페이지 맨 상단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금융 단계. 그래서 부동산 개발 금융이 있죠. 우리가 금융에서 배웠던 프레이트 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설 단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마케팅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요게 마지막 단계에 있어도요. 실상 마케팅은 개발 사업 초기부터 같이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럴 때 이 마케팅을 할 때는요. 분양을 할 것이냐 임대를 할 것이냐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임대를 한다 그러면 중요 임차자 또는 정박 임차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상가라든가 뭐 주상복합 이게 분양을 할 때 보면요. 어떤 시설이 입점한다는 게 프랜카드로 다 붙어요. 근데 뭐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나머지 군소 임차자들이 분양 신청을 할 때 영향을 받죠. 만약에 그 건물에 영화관이 들어온다 그러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글로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점포도 기본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한번 영화관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쉽게 자리 이동을 하질 않죠. 그래서 그런 임차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개발의 단계죠. 그런데 이런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요. 위험이라는 게 도살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에 위험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레리 오퍼드라는 학자가 제시한 위험은요. 이 법적인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비용 위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법적인 위험은 주로 이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인허가에 대한 거는 행정관청에 의해서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개발업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법적인 위험에 가게 되면 양가로 3번에 개발업자는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확보했다고 그래가지고 위험 자체가 제거되는 건 아니고요.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더라.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은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예정했던 분양가 이하로 거래가 되거나 임대가 잘 안 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선분양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그림에 나타나는 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개발 사업이 100% 완공이 됐을 때 시간이 갈수록 위험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가치는 이렇게 높아진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개발 사업 초기에 선분양을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위험을 주택 매수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위험에 대한 거는요. 자, 예상치 못하게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또는 인플레 등에 의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걸 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거는 뭐냐면요. 개발업자가 시공사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주상복합을 지어줄 때 비용이 50억이 들어가면 이 50억의 한도 내에서 시공사가 책임 완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짓다가 보면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재를 조금 안 좋은 걸 쓴다든가 하는 이런 부실 시공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다. 예,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용 위험에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개발업자는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회사와 사업에 소요되는 최대 가격을 명시해서 계약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굵은 글씨로 명시되어 있고요. 뒤에 가시면 356페이지 상단에 가면요. 박스 안에 개발사 위치는 긍정적, 부정적 또는 재건축 사업에 비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도 여러 번 시험에 각각 한 번씩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개발할 때 분양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거나, 그죠? 예, 대출 금리가 돈 빌려 써야 되는데 금리가 싸다든가 아니면은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 증가, 상향 조정이 되면은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높아지잖아요. 반대의 경우에는 이익이 줄어들 거고 그런 내용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유형으로 박스에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고르라고 그러면 예, 어느 정도 시간을 뺏을 수 있는 부분은 되겠죠. 근데 한번 접해보고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대처가 되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예, 타당성 분석의 개요를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선행 분석이 시장 분석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후행 분석이라는 게, 예, 그게 경제성 분석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모든 개발과 투자라는 거 운영할 때는요. 일단 시장 조사가 선행이 돼야겠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 시장 분석의 역할이 있잖아요. 자, 역할은요. 개발업자는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지에 적합한 용도를 이렇게 찾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용도를 우리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주거하고 업무 공간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이 주거 공간을 어디다 만들면 좋을까라고 그랬을 때 적합한 위치를 찾아주는 역할도 해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투자할 곳을 찾는 투자자에게 투자 대안이라는 걸 제시할 수 있죠. 앞으로의 어떤 공간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그 공간을 지어서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건축물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건축물이 있을 때 미래의 경쟁력을 보는 거죠. 현재 이 용도로 계속 갈 것이냐. 그럼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철거하고 다른 형태의 건물로 짓는 게 나을 것이냐. 그런 조사까지도 해주는 게 시장 분석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경제성 분석이죠.
그러면 경제성 분석은요.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익률 등을 기초로 해가지고 투자 분석 기법이 있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우리가 투자론에서 해봤잖아요. 그런 기법을 통해서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게 경제성 분석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이 투자보다 넓은 의미가 개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경제성 분석의 역할이다. 그러면 옆 페이지에 가시면은요, 이 357페이지에 부동산 분석의 유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까지가 예, 시장 분석이고요. 뒤에 나오는 게 경제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유형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을 해요. 예, 요거는 이제 개발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시장 분석인데요. 시장 분석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시장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공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을 때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도요. 이 안에 가게 되면 자가주택 시장 또는 임대주택 시장으로 이게 구별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시장 안에서 이렇게 이 주택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서 오히려 동일한 이 그룹으로 이 부동산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장 분석이 용이해지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에 따라서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유형에 따라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에 따라서도 구별을 해보고 이렇게 이제 시장을 차별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안에는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요 집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의 동질적인 수요자 집단으로 묶어버리는 거를 시장 세분화라고 그래요. 그 묶어버릴 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묶어버릴 수도 있고요. 성별에 따라 묶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연령대에 따라 묶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시장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그럼 시장성 분석은요. 전 단계에서 조사한 특정 부동산이 있죠. 특정 부동산이 시장에 공급됐을 때 얘가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때 시행하는 게 뭐냐면 흡수율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을 하는 요체는 뭐냐면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얘네는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만큼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게 시험상에서 지문 또는 흡수율 분석의 용어 정도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성 분석이 있고요. 358페이지 중간에 가면 흡수율 분석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장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분석하냐면요.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전 단계인 시장 분석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개발 사업의 수익률을 추정하죠. 그래서 이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분석하는 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투자 분석이 이 개발 사업에 관한 최종 결정을 여기서 하는데요. 만약에 일단의 부지가 있을 때 A 형태로 개발하거나 B 형태로 개발하거나 C 형태로 개발하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최유 이용이 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순서도 한 번은 다 출제했어요. 이제 이 안에서 지문을 끄집어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장성 분석에 대한 거. 근데 작년 시험에 처음으로 시장 차별하고 시장 세분화의 용어를 인용을 했다는 거. 예. 그래서 그 정도 구별을 하시면 될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용어상에서 보시면요. 그 359페이지 상단에 가면 민감도 분석이라고 있죠. 이거 우리가 투자론에서 한 거예요.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하는 거죠.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임대료, 뭐 영업경비, 감가상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와트 분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기업 내부 있죠.
조직과 팀과 개인의 역량 등의 강점, 그 다음에 양점,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요인 있죠. 이것들을 서로 연관시켜서 전략을 개발하는 툴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전략에 대한 어떤 방향만 설정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전술까지 우리가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게 답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지문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표현이 조금씩 이제 좀 다양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경제 기반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를 분석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할 때 지역 경제 분석하면서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개발 사업은 부동산 수요가 많은 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경제 기반 분석에서는요. 일단 산업을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기반 산업이라는 게 있고요. 비기반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반 산업이라는 건요. 해당 지역에서 생산해서 외부로 수출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비기반 산업은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산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업은 두 개의 그룹으로만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입지 개수라는 것은요. 그 지역의 특정한 산업이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냐 비기반 산업이냐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한 부분은요. 이렇게 돼 있죠. 전국의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X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A지역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분의 A지역 X산업의 고용자 수 이거를 이제 각각 계산을 하게 되면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전국의 X산업의 고용률분의 A지역 X산업의 고용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요게 1이면 전국 평균이라는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1보다 크다는 얘기는 A지역의 X산업은 전국의 일반적인 평균보다는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보다 크면 기반산업. 1이면은 평균이라고 보고요.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예, 그러면은 전국 평균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산업을 만약에 자동차 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에 비해서 울산 지역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이 훨씬 클 거예요. 그러면 울산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기반 산업에 해당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거기 360쪽의 하단에 가면은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명시가 돼 있죠.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해 보시게 되면 예, 거기 조건은 다 제시가 돼 있어요. 문제가 물어본 것은요. 예. A지역 X산업과 B지역 Y산업의 입지 개수를 계산하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 식을 대입하게 되면요. 전국의 전 산업의 고용자 수 있죠. 근데 얘가 인원이 제일 많은 거예요. 주로 어디에 포진하고 있냐면 우측 맨 하단에 있어요. 거기 보면 전국의 전 지역의 고용자 수가 얼마나 있냐면 400명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걔가 400이에요. 지금 우리는 A지역 X산업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 그 내용에서 보시면은 전국에서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위에 가면은 240여 개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240이래요. 그러면 얘는 0.6이 되죠. 4, 6에 24. 그죠? 그러면 A지역의 전체 고용 인구가 몇 명이냐면 A지역의 맨 아래로 내려가면 20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B지역에 200명이니까 요 중에 X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100명이죠. 그러면 200분의 100이니까 0.5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0.8333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런 식으로 번분수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냥 직접 계산하셔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B지역 Y산업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자, 이거는 그냥 준 거예요. 왜? 400명 중에서 여기 X산업에 240명이면 Y산업에 160명 종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 4, 16이죠. 얘가 60%면 얘가 40%겠죠. 그럼 여기 나온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200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여기 B지역의 Y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거기 보시면은 60명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60명. 그러면 2, 3은 6이죠. 그러면 4분의 3이니까 0.75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었어요. 이렇게 0.833과 0.75.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문제를 놓고 몇 번 연습을 하게 되면 대입하는 요령만 하시면 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의 출제는 요 입지 개수 구하는 거로만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왔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가면요, 경제 기반 승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제 기반 승수에 대한 거는 아주 오래전에 경제 기반 승수 효과를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선생들이 7, 8월 달 정도 되면은 이 계산 요건이 되거나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경제 기반 승수라는 건요, 승수 또는 승수 효과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의 성장이 도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종사하는 총 고용 인구는요,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경제 기반 승수를 구한다는 건요,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총 고용 인구분의 지역의 총 고용 인구를 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경제 기반 승수는요, 1 비기반 산업 비율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이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전체에서 비기반 산업 비율을 빼게 되면요, 이게 기반 산업 비율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해도 경제 기반 승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왜 이렇게 구해야 되냐면 식이 원래 이렇게 돼요. 델타 T는 1-n분의 1 곱하기 델타 B예요. 그러면 여기는 델타 T라는 건요, 도시 전체의 고용 등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델타가 미세한 변화분이거든요. 그리고 1-n분의 1이 뭐냐면 이게 경제 기반 승수예요. 그리고 델타 B가 뭐냐면 기반 산업의 고용 또는 인구 등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기반 산업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됐을 때 도시 전체의 변화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것을 경제 기반 승수 효과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문제에 보시면요, 예제가 있죠. 경제 기반 승수 밑에 지문 1번과 2번이 있을 때 어떤 지역의 총 고용 인구가 5만 명이고요. 이 가운데 비기반 활동의 고용 인구가 4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의 기반 활동 부분의 고용 증가가 5천 명 이상이 된다면 이 지역의 총 고용 인구는 2만 5천 명이 증가한다고 해놨죠. 실전에서 만약에 나오면 이런 식의 형식일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서 이 N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비기반 산업 비율이라고요. 그죠? 근데 비기반 산업 비율을 몇 프로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를 구하려고 그러면 총 고용 인구가 몇 만이냐면 5만이잖아요. 5만 중에 비기반에 종사하는 게 4만이잖아요. 그러면 5분의 4가 되니까 얘가 0.8이 된다고요. 그렇죠? 5, 8, 40이죠. 그러면 얘가 1 비기반 산업 비율이니까 1 0.8분의 1이라는 거는 결국 0.2분의 1이라는 얘기라고요. 그럼 0.2분의 1을 계산하면 5가 나오죠. 이것도 5가 나오고.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얘가 5가 됐을 때 기반 산업의 고용을 몇만을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5천 명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5천 곱하기 5니까는 얘는 2만 5천 명. 이렇게도 계산을 유도할 수 있죠. 친절하게 비기반 산업 비율이 몇 프로라고 주면은 그럼 우리는 편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주고 약간의 변형은 줘서 출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는 아직은 계산 요건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요. 만약에 혹시 인용을 한다 그러면 이런 쪽에 약간의 변형을 주고 답을 접근해라 이렇게 유도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시험상에서 이 경제기반 승부가 나왔는데 이신청에 의해 가지고 전항정답 처리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여러분 시험에는
예, 등장한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예, 여러분들이 예,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개발 방식의 유형이라고 그래서 신개발과 재개발이 있는데요. 요 중에는 이거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몇 가지 용어에 대한 거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재개발 중에 보면은 시행 방법에 따라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이라고 해놨죠. 요 중에 가장 소극적인 게 보전 재개발이에요. 노후나 불량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구별이라고 그래서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실상은 개정은 재작년에 해줬는데 출제는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징이 뭐냐면 얘는 정비 기반 시설이 있죠. 기반 시설이 얘는 열악한 거예요. 얘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이 난다고. 그러면 이건 재개발 사업이다. 작년에 이게 나온 거죠. 이게. 용어로 무슨 사업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알면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밑에 가면 지문 3번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죠. 이게 개정이 되면서 그 법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냐면 거기 이제 방식이 빈집 정비 사업이 있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보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자율주택 정비나 소규모 재건축은 제목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용어상에서 알아두는 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게 소규모로 개발하는 거예요. 도시 지역에서. 이게 왜 들어왔냐면 강남 지역의 재건축 사업은요 단위가 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강북에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소규모로 쪼개서 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쓰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나와도 소규모 개발 사업의 일종이다. 대규모로 개발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도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공영개발하고 그 다음에 민간개발이 있을 때 민간개발하고 민간자본 유치 사업의 두 가지는 정리가 돼야 돼요. 걔네는 시험에 또 꾸준히 나온 애들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고 관리, 마케팅 그런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